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의 사연 채널 애청자입니다. 여러분, 반쪽이라는 옛날 이야기 아세요? 자식이 없는 여자가 잉어를 먹고 아들들을 낳았는데 막내가 얼굴도 몸도 반쪽이더래요. 반쪽이로 태어난 막내는 겉모습은 그래도 제일 힘이 세고 지혜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천덕꾸러기였던 반쪽이가 결국엔 예쁜 아내를 얻고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는데 저는 이 얘기가 왜 그렇게 기억에 남을까요? 제 남편이 반쪽이인 줄 결혼하고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남편을 천대하고 아주버님만 그저 잘났다고 떠받들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잘났나 궁금해서 지켜봤는데 웬걸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아주버님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었어요. 이뤄놓은 것 하나 없고 사업 계획만 허구한 날 하는 그런 타입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도 진득하니 잊질 못하고 툭하면 때려치우면서 금방 기업 총수라도 될 것처럼 떠벌리는 스타일이요. 그런 아주버님을 시부모님은 귀하다고 떠받들고 우리 남편은 그 집안에서 서자 머슴이었습니다. 어머님 뱃속으로 낳은 똑같은 자식인데도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명절, 생신, 무슨 때마다 봉투 드리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아주버님은 맨입으로 싹 씻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죠. 시어머니 툭하면 우리 집안 제사 지내줄 장남이라면서 아주버님만 금이야 오기야 아주 신생아 대하듯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남편 허허실실 아주 속 터지게 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하늘의 맹세코 이런 정도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연애는 사람 하나만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남편 무척이나 착하고 순해서 그 점이 좋았습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연애하는 동안 싸움 한 번을 안 했으니까요. 남들은 사랑 싸움이니 뭐니 하면서 길바닥에서도 서로 싸우고 그래서 헤어지고 요란했지만 우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땐 몰랐어요. 사람이 화낼 줄도 알고 싸울 줄도 알아야 정상인데 착하고 무던하게 있어주는 지금의 남편이 믿음직스럽기만 했죠. 자기야, 내 친구 진이 알지? 걔랑 남자친구 깨졌대. 어제 크리스마스였잖아. 둘이 왜 헤어졌는지 알아? 글쎄, 저녁 메뉴 고르다 헤어졌다는 거야. 말이 돼? 진짜 너무했다. 그냥 여자친구 먹자는 거 먹으면 되지. 뭘 그런 걸로 싸워. 그러니까 진이 걔가 헛똑똑이라니까. 자기야, 우린 뭐 먹을래? 난 오늘 떡볶이가 땡기는데 엄청 매운 걸로. 그래, 먹자. 어디로 갈까? 자기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괜찮겠어? 자기가 좋으면 난 다 좋아. 남편은 매운 걸 참아가며 떡볶이를 먹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 보고 씩 웃는데 그런 모습이 순정으로 다가왔어요. 이 사람 진짜 순수하고 나한테 진심이구나 그랬다니까요. 결혼도 그랬습니다. 결혼식장 웨딩드레스, 결혼반지, 신혼집. 남편은 자기 뜻보다 제 의견을 거의 100% 따랐죠. 결혼 준비하면서 내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모은 돈은 좀 부족했지만 단출하게 신혼을 시작했어요.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술술 풀릴 것 같던 제 결혼 생활엔 뜻밖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 저한테만 순하고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제 남편은 상모지리의 하자투성이 자식이었죠. 아픈 손가락 아니고 썩어 나가도 모른 척 할 정도로 푸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저 허허실실 그랬죠. 시어머니 툭하면 제 남편을 구박하셨습니다. 결혼 초에 저 없는 줄 알고 남편한테 하는 말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어이구, 대우 저거는 지 형 밥만 닮아도 야무질 텐데 저렇게 물러 터져서 어디다 써먹어 그래?
아이, 어머니, 또 그러신다. 나도 쓸만해요. 이거 쓰레기 갖다 버려요? 더 황당한 건 시댁에서 아주버님은 왕세자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객관적으로 남편보다 나을 게 없는데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절대로 못 잊는 일이 있는데요. 이 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밖에서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 차를 마시는데 아주버님이 방귀를 낀 거예요. 전 민망하기도 하고 은근히 짜증나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글쎄 우리 어머님 뭐라고 하셨게요? 아유, 우리 대성이 방구 소리 한번 장군감이다. 어쩌면 방구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뀌냐? 어디 냄새도 구수한 게. 우리 장남 보양식 잘 먹인 보람이 있네. 아이, 엄마도. 재수 씨도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런 말 우리 있을 때나 해. 뭐 어때서 그러냐? 쟤도 이제 우리 식구인데. 새아가, 너 듣고 있냐? 사람이 건강하려면 장 건강을 챙겨야 돼. 대원이 남편 저거는 지 형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잘 먹여 키웠다. 너 아주버님 방구 소리 들었지? 얼마나 시원하고 거칠 게 없냐. 그렇긴 하지. 난 정말 버릴 게 없다니까. 아주 기함을 하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형님이 딱 끼어들더라고요. 전 순진한 생각에 형님이 한 소리 하시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저 사람 제가 유산균 열심히 먹여서 건강한 거예요. 다 제 내조 덕분이라고요. 그래 맞다. 우리 큰며느리도 아주 똑소리 나지. 막 헛웃음이 나오는데 정말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은 방구석에 앉아 허허 웃고 있고요. 방귀 소리가 장군감이라는 소리하며 내조를 잘해서 장 건강이 좋다는 대화 내용도 어이없는데 거기서 저것 소리 듣고도 허허 웃고 있는 남편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아까 그 상황 설명 좀 해보라고요. 너무 이상한 얘기에 가족들 다 맞장구 치고 당신은 중간에서 웃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이러는 거였습니다. 뭐가 어때서 그래? 원래 우리 집이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뭘 넘어가? 뭐? 방귀 소리가 장군감이야? 그런 소린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봤다. 아유, 기가 차서. 그리고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한테 내 앞에서 저거라고 한 거 들었지? 왜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 그랬나? 난 모르겠는데. 자기야, 화났어?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속 터져서 옆구리 확 꼬집어주고 집 앞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맥주캔 하나 단숨에 비우고 생각이라는 걸 했죠. 가만 돌이켜보니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분명 남편이랑 제가 주인공인데 시어머니 뜬금없이 아주버님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장남이 대들봅니다. 사람 운명 이름 따라간다더니 대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주 통이 크고 신수가 훤하죠. 예, 장남이 잘 되면 좋죠. 형제가 다 잘 되면 더 좋고요. 그렇죠? 대호가 지 형만 못하지만 참 인성이 바릅니다. 그건 우리 예비 며느리도 잘할 거예요. 그렇지 선이야? 은근히 아주버님을 치켜 세우면서 지금 제 남편을 깎아내린 거였어요. 열이 받아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시댁 분위기가 저렇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 안 되는 소리 듣고 뒤에서 속 터지느니 그냥 앞에서 할 말하는 게 제 정신 건강에도 이롭고 부부 사이에도 좋겠다 싶었어요. 집에 왔더니 남편 얼굴에 마스크팩 붙이고 자고 있네요. 속 편해서 좋겠다. 지금 잠이 오냐? 자기야.
아이, 너무 졸려서. 당신도 빨리 자. 아휴, 물러 터져도 정도가 있지.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 나한테만 착하고 순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잖아? 제가 남편을 고른 건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정말 괄괄한 성격이십니다. 엄마가 한평생 마음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서 정반대의 남편감을 고른 거였어요. 무던하고 고집 없이 둥글둥글한 사람이랑 살면 친정엄마 겪은 마음고생은 안 하겠다 싶었죠. 그런 사람으로 고르긴 골랐는데 시댁 분위기가 그럴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 타고나기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이런 집안에 적응해야겠다 당차게 마음 먹었습니다. 곧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예상은 했지만 시어머니 저보고 명절 이틀 전부터 와서 장도 보고 음식 준비를 하라시는 거 있죠? 전 그때 외국계 회사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반나절 나가는 거였지만 월급 쏠쏠했고 함부로 빠질 수 없었죠. 그 사실을 시어머니도 알면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넌 알바라면서 뭘 그렇게 챙겨. 명절 이틀 전 점심에 와서 싹창부터 봐야지. 어떤 건 시장에서 사고 어떤 건 마트를 가야 돼. 나한테 하나하나 배워라. 가풍을 익혀야지. 그건 어려워요, 어머니. 함부로 빠지면 그 좋은 자리 홀라당 뺏겨요. 그리고 어머니, 장은 한꺼번에 보면 되죠. 제가 집 주소로 싹 배달해 놓고 명절 전날에 갈게요. 어머님, 저 회사 다 왔어요. 끊어요? 예, 끊지 마라.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막내 며느리면 알아서 설설 끼워야지. 하라면 할 것이지. 너 참 되바라졌다. 제가 시간 낭비하는 거 딱 싫어하거든요. 시간이 돈인데 쪼개 써야죠. 뭐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어머님 하라는 대로 했다간 회사에서도 잘리고 집안일까지 독박을 쓸 뻔했죠. 가기 전에 집에서 시댁 주소로 장 볼 거는 시켜놓고 명절 전날 시댁에 갔습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먼저 오셔서 피자를 시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장을 마저 봐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 배고파서 진이 다 빠진다고 피자부터 먹어야겠다고 시어머니랑 형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배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겠네. 마트 주문한 거 어제 저녁에 집에 다 왔죠? 나머지는 다른 식구 시키세요. 아무리 막내 며느리가 예뻐도 일을 다 몰아주시면 돼요. 우와, 이거 고구마 피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잘 먹겠습니다. 예, 이건 이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거야. 이건 한쪽만 먹고 저기 햄 피자나 먹어라. 왜요? 전 고구마 피자만 먹는데요. 여기 맛있네. 어디서 시키셨어요? 제가 얼굴에 철판 깔고 피자를 막 먹으니까 어머니랑 형님 황당한 표정 짓더니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제 귀에 저 욕하는 소리 다 들리는데 상관없었어요. 그 와중에 아주버님 저한테 고구마 피자 빼앗겨서 삐지셨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30분 후에 피자 한 판이 더 배달됐습니다. 그거 한 판을 통째로 아주버님 혼자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방에서 문 잠가놓고요.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죠. 결국 장은 어머님이랑 남편이 보고 왔어요. 곧 2차전이 시작됐죠. 장 본 거 내려놓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시네요. 둘째야, 얼른 전부칠 준비하고 갈비찜 핏물 빼놔라. 이런 건 갓 시집온 며느리가 해야지 누가 하니? 얼른 일어나 팔 걷어 붙여. 채소 손질할 것도 많고 여기 설거지부터 해라. 갈비찜은 네 아주버님이 좋아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해라. 겉옷도 안 벗은 남편이 자기가 설거지하겠다고 벌떡 일어나는데 더 열이 받았죠. 아주버님은 배 두드리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형님은 툭하면 아기 핑계대면서 울지도 않는 애기 어르고 자는 애기 괜히 깨우고 그러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버님, 피자 드신 거 바닥 정리해 주시고, 아버님, 부탁 좀 드릴게요. 밤 좀 까주세요. 형님, 아기 지금 잠들었으니까 꼬지 좀 끼워주세요. 어머니는 전 부칠 자리 좀 마련해 주실래요? 처음이라 뭐가 뭔지 알아야죠. 브루스터랑 소쿨이랑 다 어딨어요? 저 모르겠어요. 반죽은 제가 할게요. 가족들 다 황당한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어머님 펄쩍 뛰셨습니다. 어디 남자를 집안일 시키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힘 좋은 남자들이 집안일에 더 유리한 거 모르셨냐고. 여자들이 잘하는 건 그것대로 나눠서 하자고 했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막내 며느리만 쫄병처럼 일 다 하냐고요. 형님은 아기가 있으니까 간단한 일만 틈틈이 하시라고 했는데 뭐 문제 있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절 째려보시면서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절 혼내고는 싶은데 막상 입이 안 떨어지시는 눈치였죠. 그렇게 천명절은 어찌저찌 넘어갔어요. 시댁 식구들 만날 때마다 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어요. 안 그랬다가는 확 잡아먹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억지 우기기가 안 먹히니까 남편을 밖에서 따로 만나 일을 벌이더라고요. 형님은 아기가 좀 크자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시간 쓰기 자유롭고 인맥 활용해 돈 벌면 된다고 엄청 쉽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가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을 밖에서 만나 엉뚱한 보험을 잔뜩 가입시킨 거였습니다. 물렁한 남편은 그저 알았다고 내 형수님 했을 게 뻔했죠. 살펴보니까 형님한테 수당이 왕창 붙고 정작 우리한테는 불리한 그런 것들만 가입을 시켰더라고요. 전 환불 규정을 샅샅이 훑어보고 바로 해지했습니다. 다음날 형님이 회사 앞에 왔더라고요. 보자마자 하는 말이 사람 참 어이없게 했어요. 동서, 이럴 수 있어? 뭘 잘 알아보고나 해지하지. 그 보험 얼마나 좋은 건데 단박에 해지를 해? 형님, 장기간 목돈 나가는 걸 우리 부부 상의할 시간도 없이 남편 동의만 받고 덜컥 가입시키면 어떡해요. 형님 같으면 아주버님 혼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난 좋아. 우리 남편 믿으니까. 동서 참 큰일이다. 남편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살겠어? 내 남편 내가 잘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특히 돈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 집안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제가 그런 집 많이 봤거든요. 난 못 봤는데? 어쩜 그렇게 초치는 말만 골라서 해? 사람이 정없게. 형님, 2번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2번은 그냥 못 넘어가요.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실수지만 2번째는 인성 문제, 지능 문제라고요. 형님 똑똑하시니까 제 말 뜻 아시겠죠? 뭐? 야, 너 손윗 사람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건방지게. 대꾸하기도 싫어 카페를 그냥 나왔습니다. 화내면 누가 무섭나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무지하게 화를 냈습니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는 남편을 보니까 속이 터질 것 같았죠. 앞으로 비슷한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이런 일은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라고 교육 단단히 시켰네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시댁 일이라면 두말 않고 달려가 욕실 전등 가는 일부터 자잘한 일들을 다 처리해주는 머슴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절대로 부르지 않으셨죠. 장남은 큰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한 번은 이 사람 혹시 집에 입양됐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러기에 남편은 시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게다가 더 환장할 일까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많지도 않은 재산 야금야금 조금씩 아주버님한테만 주는 걸 알게 됐죠. 가만 보니까 아주버님 뚜렷한 직장도 없고 다녀도 금방 그만뒀어요. 근데 세 식구가 돈은 참 잘 쓰더라고요. 입는 옷이며 먹는 거며 씀씀이도 꽤 컸습니다. 알고 보니 생활비도 몇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이 크게 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을 잡았지만 이 사람은 그저 허허 사람 좋게 웃을 뿐이었어요. 제가 한 번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색한 일이 있었죠. 그날 돼지갈비를 먹었는데 성인 6명이 원 없이 먹다 보면 몇십만 원은 금방이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우리 남편 보고 돈을 내라는 거였죠. 제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 월급쟁이고 대출 때문에 허덕이는데 이런 외식비는 아주버님이 좀 내게 해주세요. 아주버님 입으신 저 골프웨어 되게 비싼 브랜드인데 그거 사 입으실 정도면 이번 식사값은 껌값인데요. 어머 동서, 이거 우리 얻어 입은 거야. 우리 남편 사업 구상 중이니까 동서네가 좀 내.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 뭐해? 이럴 때나 쓰지. 에휴, 세금 떼고 뭐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요. 이건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 사실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백화점에서 봤어요. 매장 가서 저 니트 입어보고 사신 거잖아요. 이러실 수 있어요? 정말 서운해요. 저희도 사주세요. 그날 급하게 백화점 화장실을 들렀는데 형님네 식구랑 어머님, 아버님 모두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사업 준비한다고 하시더니 글쎄 골프웨어부터 사시는 거 있죠?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거 입는다며 어머님이 직접 골라주시고 카페에서 현금 봉투까지 주시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날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간신히 참았는데 갈비 먹은 식사 비용까지 우리더러 내라 하니 열 제대로 받았죠. 아주버님, 사업 잘 되시길 바랄게요. 잘 되시면 저희도 좋은 옷 한 벌씩 사주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장남한테만 지원 팍팍 해주시는 거 솔직히 좀 서운하거든요. 아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장남이고 미래가 더 창창한데. 그러니까요. 우리 아주버님 파이팅! 여보, 우린 나가자. 아주버님이 내주신대. 잘 먹었습니다. 뒤에서 말들이 많았지만 전 못 들은 척하고 남편을 끌고 나왔어요. 안 그랬으면 또 남편이 지갑을 열었겠죠. 그렇게 저 나름대로 풀며 살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전 예쁜 딸을 낳아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신생아 돌보며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때 우리 소희 하나였지만 솔직히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둘째를 낳으면 나도 애들을 차별하게 될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 친정에서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서 컸지만 차별받은 기억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야무지고 똑똑하다고 칭찬받으면서 컸죠. 남편을 보면 한편으론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미운 정도 정이라더니 아빠가 된 지금부터는 차별이 좀 덜했으면 좋겠다 저절로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아주버님은 여러 번 사업을 한다며 시댁 재산을 거의 날려먹었어요. 들으면 한숨만 나왔죠. 능력도 없는 분이 집에서 대접만 받으며 살다 보니 현실감이 점점 더 떨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아주버님 보증을 서주려고 하는 걸 제가 뜯어 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자식까지 딸린 가장 됐으니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남편을 다그쳤죠.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 때문에 다 된 밥에 콧바뜨렸다고 난리셨지만 그건 오산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애초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 일로 전 시어머니와 형님한테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죠. 동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남이야? 무조건 해줬어야지. 형님, 잊으셨어요? 보험 때문에 문제 생겼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가족끼리 돈 문제 이렇게 희미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다 다 망해요. 서운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서운할 일도 아니고요. 그래, 잘났다. 어디 두고 봐. 누가 더 잘 사나. 흥. 그날 밤 자정 넘어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 술주정을 하더라고요. 핸드폰 너머로 그 소리 저한테까지 다 들렸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자 치마 폭에 쌓여서 줏대 없이 한심한 녀석아.
넌 어릴 적부터 그랬어. 보증서, 내 보증서라고. 어디 형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뻗대. 너 때문에 내 사업 망하면 책임질 거야? 열받아서 남편한테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아주버님, 취하셨어요.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한두 번이어야죠. 이 사람 자식도 있고 가정 꾸렸어요. 이렇게 막대하시면 저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요. 많이 취하셨으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업은 제발 혼자 힘으로 하세요. 네? 끊습니다. 이 일로도 난리가 났죠. 어디 아주버님한테 대드냐고요. 그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틀린 말 한 거 없었고 가정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위태위태하더니 망하더라고요. 처음 몇 주는 구직한다고 뛰어다니더니 그것도 점점 기세가 꺾이고 점점 소파에 누워 TV 보는 날이 늘어만 갔죠. 당신 점점 왜 이래? 소파에 접착제 붙여놨어? 좀 나가서 일도 구하고 동양도 살피고 그래. 이제 우리 소희 유치원 들어가. 앞으로 가르칠 것도 많다고. 딸 커서 눈치 빤해지기 전에 직업 구해. 뭐라도 하라고. 제가 잔소리를 하면 그제야 일자리를 알아보는 남편은 무슨 나무늘보 같았습니다. 행동도 느릿느릿 저 아니면 재촉하는 사람도 없으니 눈치도 보지 않고 마지못해 외출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저축한 돈도 까먹어가고 남편한테도 희망이 보이지 않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요. 게다가 홈쇼핑 여행 상품을 그렇게 보면서 놀러 갈까? 여기도 좋겠다. 저거 맛있겠다. 그러는데 그 입을 확 때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래? 돈 못 번다고 이런 것도 못 봐?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가자고 미리 봐두는 거야. 좋잖아. 보면 스트레스 풀리고. 자기는 너무 예민한 구석이 있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예민하니까 이 정도로 살지.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진짜 들고 있던 밥주걱으로 뺨까지 때릴 뻔했습니다. 언제까지 남편만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목마른 사슴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와 연락이 닿았는데 저한테 괜찮은 일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선배가 지금 하는 일인데 대기업 다니는 남편보다 돈을 더 번다면서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았어요. 전 선배한테 선물 공세를 해가면서 사업 아이템을 전수받았죠. 그건 초등애들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이었어요. 국어, 수학, 과학부터 논술, 역사까지 봐주는 공부방이었죠. 따로 장소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우리 집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요. 당장 교육청에 신고하고 거실과 작은 방을 공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도 중요하고 동네 분위기랑도 맞아야 하는데 운이 따라줬는지 홍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회가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선생님 소리를 듣는 게 처음만 어색했지 나중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동네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학교 끝나고 학원 뺑뺑이 하는 게 걱정스러운 어머님들이 제 공부방에 아이들을 보내셨어요. 전 간식도 챙겨주고 공부도 봐줬고요. 여름에는 냉면 파티,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면서 아이들 마음 사고 공부는 또 공부대로 봐주니까 반응이 좋았죠. 선생님, 우리 애 대기 올려주세요. 여기 공부방 다니고 싶다고 애가 난리예요. 200에서 시작한 수입이 300, 500, 700을 찍더니 결국 1,000만 원까지 수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요. 딸 소희 육아는 남편이 전담해야 할 정도였어요. 여가 생활은 일체 없었고 친구도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정작 제 몸은 돌보지 않아 위장병까지 걸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은 소희 보면서 놀고 싶은 눈치였지만 제가 당신 계속 놀면 나도 일 안 한다고 반협박을 했습니다.
소희도 이제 많이 커서 학교 갈 나이가 됐기 때문에 하교하면 제 공부방에 와서 지낼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운이 풀리려는지 남편도 그때쯤 취업에 성공을 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세 식구 이렇게만 살면 문제 없겠다. 이제 건강 좀 챙겨볼까 싶은 찰나에 대학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이직한 회사에 그 친구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선이야, 그래서 말인데 부탁 좀 하자. 우리 친구라는 거 남편한테 비밀로 해줄래? 상사가 친구 남편인 거 솔직히 편안한 상황은 아니라서. 이해하지? 그럼 알겠어. 피차 그러는 게 좋겠다. 혜경아, 내가 요샌 바빠서 시간을 통 못 내는데 가끔 우리는 연락하고 지내자. 나도 이제 한숨 돌리려고. 그동안 돈 번다고 뼈 빠지게 일했더니 친구가 그립다. 월 수입 1,000만 원을 유지하며 여행도 가고 해볼까 숨 돌릴 때였죠. 형님, 저한테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더라고요. 사실 저 공부방 개원하고 죽도록 일하면서도 시댁에 티를 안 냈어요. 남편 입단속도 시켰고요. 워낙 당한 게 있으니까요. 그냥 알바한다고 하고 대충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희 여유 있어진 거 귀신같이 눈치채시더라고요. 자꾸 전화를 하고 시댁에 오라고 하고 정 같지 않게 그렇게 안부를 물어요. 남편의 오랜 실직으로 궁상맞게 살아야 하는 집이 더군다나 제주도로 여행 가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니 딱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마이웨이였어요. 정신없이 돈 벌고 딸내미 챙기고 그게 제 생활의 전부였죠. 바쁜 와중에도 드문드문 시댁 만행이 떠올랐습니다. 아주버님 사업 준비할 땐 당장이라도 기업 총수가 될 것처럼 시댁에서 지원을 그렇게 받더니 저희가 어렵다고 하니까 시부모님이고 아주버님이고 아주 천대를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앞으로 어쩔 거냐 큰일 났다. 조언인지 악담인지 모를 말들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형님네 크게 잘난 거 없이 평범하게 사는 거였는데 저희를 엄청 내려다보더라고요. 구멍난 헌옷 입으라고 갖다 주고 냉동실에 몇 년 썩은 음식 갖다 주고 기가 찬 일이 많았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정색을 해도 동서낸 형편이 어려우니까 꼬아 말하면서 얼마나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던지.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그런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상종하기 싫어서 돈 잘 벌고 새 아파트 이사에도 말 안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딸아이 옷 보더니 딱 알더라고요. 이거 누구한테 얻어 입혔냐고 애를 이리저리 돌려 세우며 옷을 보더니 꼬치꼬치 캐무는 거였어요. 시장에서 하나 사서 입혔어요. 카피를 잘했나 보네. 아닌데 동서? 이거 백화점 건데? 아니에요. 소희야, 가자. 동서, 요새 알바 뭐해? 돈 좀 버나 본데? 곧 이사도 한다며. 힘들어요.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살아요. 이사도 운 좋게 하는 거예요. 전세 금매로 나온 거. 그리고 나서 이사를 했고 황금 연휴 낀 주말에 제주도 2박 3일 여행 마치고 왔는데 시부모님이랑 형님 내외가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저희 캐리어랑 옷 입은 거랑 쭉 보더니 다짜고짜 집에 들어가재요. 밖에서 저녁 사드리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공부방은 상가로 이전을 한 상태였고 집들이도 아직 하기 전이었죠. 시댁에는 대충 이사했다고만 말해놓은 상태였어요. 집에 쳐들어와 해놓고 사는 거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세냐? 누가 이런 집을 거저내주냐? 그러게요. 인심도 좋네요. 흥부가 박터진 격이네요. 어울리지도 않게 이런 집을. 커피를 내리고 있던 저는 순간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매매했어요. 가구도 다 제가 샀고요. 뭐가 안 어울려요? 다 제 건데. 뭐? 그게 진짜야? 아주버님이 인상 팍 구기며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안 믿더라고요. 대호 취직했다더니 올해 얼마나 버는데 이래요? 꼴에 운이 좋게 풀렸나 보네. 야, 너 회사 이름 뭐냐? 아이, 그냥 작은 회사야. 저 사람 말 진짜야, 형. 순간 열받더라고요. 제 앞에서 또 남편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꼴을 보니까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작정하고 다 까발리기로 했어요. 이 사람 월급 많지도 않고요. 다 제가 벌어 일군 거예요. 운이 따라줬는지 사업이 잘 돼서. 사업? 네가? 어이구, 이게 웬일이냐? 그러게요, 어머님. 딱 보니까 다들 표정 관리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남편이 나섰습니다. 진짜예요. 이 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월에 돈 1,000 벌기 진짜 쉽지 않아. 건강 다 상했다니까. 굳이 저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남편이 월 수입까지 공개하자 다들 까무러치는 분위기였죠. 한동안 다들 말을 못하고 눈동자만 굴리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내가니까 형님이 커피 한 모금 마시고는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 한 번, 집 한 번, 그렇게 여러 번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졌고요. 시부모님도 말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이런 게 성공이구나, 얘네가 진짜 돈 좀 만지는구나, 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말할 틈이 없었어요. 저희 이제 사람 구실하고 사니까 무시하지도 말고 특히 이 사람한테 야라고 하는 거 그만두세요. 이제 소희도 커서 다 알아요. 이상하게 본다고요. 차 드셨으면 이제 가셔야죠. 저도 피곤하네요. 여독도 풀고 싶고요. 실컷 놀러 갔다 왔으면서 뭐가 피곤해? 여보, 가자. 재수 씨, 서운합니다. 남도 아니고. 대호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깜짝 놀랬잖아. 엄마, 가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 잘 사는 거 무척 배 아픈 눈치였고 그 뒤로 골치 아픈 일이 줄줄이 사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멀쩡한 김치 냉장고며 TV 오래됐다고 바꿔달라고 하시고 전 같았으면 밖에서 외식하는 걸로 끝냈을 생일 파티를 꼭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속이 빤히 보이는 요구에 처음부터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제 수입 유지하려면 여전히 너무 바빴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행은 꿈도 못 꿨고 가전 바꿔달라는 시부모님 요구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고장이 나면 물론 바꿔드리죠. 그런데 시댁가전들 저 시집 올 때 해드린 거였습니다. 몇 년 안 된 거였고 잘 돌아갔어요. 그뿐인가요? 우리 집 돈 있는 걸 안 뒤부터 아주버님과 형님이 그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미리 예방을 해뒀어요. 나 몰래 형님네 돈 빌려주면 그 길로 각자 갈 길 가는 거라고 각서까지 만들어놨었죠. 그렇게 시댁의 시도 때도 없는 공격을 방어하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 생신날이었어요.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할 말 있는데 회사에서 제주도로 발령났어. 다른 길은 없고 꼼짝없이 가야 돼. 당신 진짜야?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그럼 우리 다 제주도로 이사 가야 돼? 그런 거야? 어머, 그럼 공부방은 어떡하려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이 톡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아주버님 할 것 없이 다 한마디씩 하셨죠.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들 무슨 하이에나처럼 달려들더라고요. 어머머, 동서, 제주도 가면 공부방도 접어야겠네. 맞지? 그럼 그거 나 줘. 누구한테 팔지 말고 차라리 가족인 나한테 넘겨.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재수 씨, 가족이 생이별할 거 아니잖아요. 대호 따라가면 그거 공부방 어떡할 건데요? 우리가 대신할게요. 남 주긴 너무 아깝고 우리가 한다고요. 좋죠? 잘 됐네 진짜. 일이 또 이렇게 풀리나?
거기까지도 황당한데 시부모님 한술 더 뜨는 거 있죠?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공부방 형님 주고 내친 김에 아파트까지 내주고 가라는 거였어요.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가족한테 말이 너무 심했다고요? 아니요. 저한테 공부방, 아파트는 제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다못해 공부방에 있는 연필 한 자루까지 제 손 안 거친 게 없고 피땀으로 일궈낸 재산이었죠. 아파트도 그래요. 끼니 못 챙겨 위장병 생겨가며 일해서 아파트를 샀고 시세가 그때보다 2억이나 올라 있었어요. 그걸 말 한마디로 제 사업에 1원 한 푼 투자한 거 없으면서 그냥 달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한테 잘해준 거 1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뻔뻔한 상황이었죠. 더 어이없는 건 시어머니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사극 보는 줄 알았어요. 대왕 대비마마 연기하듯 무엄하다고 호통을 치는데 TV 틀어놓은 줄 알았다니까요. 무엄하구나. 무슨 말이 그리 많아? 네 아주버님 하자는 대로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귀를 막고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저 공부방 차릴 때 연필 한 자루 사준 적 있어요? 갑자기 뭘 달라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나까지 돌았나? 아, 기가 막혀. 여기 완전 호랑이 소굴이었죠. 까딱하면 잡아먹히기 딱 좋았어요. 저 하나 잡아먹으려고 맹수들이 달려드는데 정신줄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습니다. 누가 거저 먹는데? 큰애가 그러잖니. 공부방으로 돈 벌어서 얼마씩 갚겠다고. 그러니까요. 동서, 나 그렇게 철면피 아니야. 고민해볼 것도 없이 여기서 확실히 말해줘. 줄 거지? 공부방이랑 아파트 다 우리한테 넘길 거지? 둘째, 너 얼른 대답해라. 다들 네 입만 바라보고 있잖아. 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뒤집어 엎는 건 이럴 때 해야 하는 거구나. 더는 못 참겠다 하고 뒤엎으려는데 천둥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들 좀 해, 제발!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여태껏 단 한 번도 남편 소리 지르는 거 못 봤는데 바로 지금 남편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제발 이러지 좀 마요. 소유 엄마 좀 그만 괴롭혀. 왜 이 사람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한 달에 1,000만 원이 그냥 걸려? 소유 엄마 밥 못 먹고 위장병 걸려가며 고생해서 일군 거야. 어디서 낼름 그걸 먹으려고 들어? 양심 좀 있어라. 시부모님 뒷목 잡으시고 아주버님은 남편과 싸우려 들더라고요. 어디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냐며 배은망덕하다, 배운 게 없냐, 난리를 치는데 우리 남편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말 안 되는 얘기라고 그동안 소희 엄마가 얼마나 많이 참고 고생을 했는데 그거 알아주진 못할 망정 다 읽어놓은 사업 재산 꿀꺽 하려고 드냐고 이럴 거면 2년 끊자고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제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정말 경찰까지 불러야 할 정도로 상황이 험악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형님은 놀란 척하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척 한 것뿐이지 실은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을걸요. 이 집안 사람들 비상식적인 행동 한두 해 겪는 게 아니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대로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유 알았다. 아니면 됐지. 길길이 날뛸 건 뭐야? 다들 가거라. 머리살 아파 죽겠네.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니.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잘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 낳아, 재산 일고, 사업까지 잘하는 능력 있는 며느리. 어머니 꼭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으세요? 알았다고 대호야.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만해라. 아주버님도 형님도 더는 말 못하더라고요. 하기야 남편이 맞는 말만 했으니까요. 반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겠죠. 전 이날 은근히 감동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절 위해 나서줄 줄은 몰랐어요. 결혼한 후에 남편한테 늘 실망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죠. 차 안에서도 씩씩대는 남편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화가 나더냐고 내가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 역할 해줘서 솔직히 많이 놀랐다고요.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오늘 들은 말 싹 다 잊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제주도에는 혼자 가겠다. 소희도 갑자기 이사가고 기관 옮기면 혼란 올 테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떨어져 지내보자 하더라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공부방도 아파트도 뺏길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소동이 지나가고 일주일 뒤였죠. 남편 제주도에서 혼자 지내야 하니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 챙기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초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소희는 부모님께 맡기고 데이트를 하자는 거였죠. 신나게 초밥 먹고 탁 트인 강이 보이는 곳에서 커피까지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너무 좋다. 노을 지는 것 좀 봐. 제주도 가기 전에 추억 만드는 거야? 당신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너무 좋다. 맨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전 너무 기분 좋아 마음 푹 놓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꺼내는 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야, 저기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들어봐. 공부방 형네한테 주자. 그냥 어머니 말 듣는 게 어때? 이건 무슨 멍멍이 소린지 전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 놓고 쏘아붙였습니다. 뭐 잘못 먹었니? 돌았어? 미친 거야? 지금 그걸 나한테 말이라고 해? 다 끝난 얘기 아니었냐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나 제주도에 가도 끝도 없이 전화해서 강요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해? 당신은 능력 충분하잖아. 어디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냥 주자, 응? 여보. 돌았네. 돌아도 한 바퀴, 아니 10대바퀴 돌았어. 그 얘기하려고 나 초밥 먹이고 여기까지 데려왔니? 어쩐지 그날도 이상하더라. 당신이 언제는 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한번 질러놓고 보니 후회 막심이야. 야, 이 남보다도 못한 인간아. 네가 가진 거나 탈탈 털어서 형님을 주든 어머님을 주든 마음대로 하고 난 건드리지 마.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내가 누굴 믿니? 여보. 어디가? 전 한달음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나 좀 그만 괴롭히라며 시댁 식구들 앞에서 소리를 지를 땐 언제고 일주일 동안 어지간히 시달렸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한번 막아줄 생각이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물렁한 성격 저렇게 또 나오나 싶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집에서 내쫓고 싶은데 하필 다음 날이 소희 생일이라서 하루 봐주고 말 섞기 싫어 또 하루가 그냥 지나갔어요. 제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죠. 싸운 후 3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우주나 화성으로 이사를 가 살던지 해야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저녁을 먹자고 하는데 그 속 빤하잖아요. 남편까지 거기서 제 속을 뒤집더라고요. 아주버님께 공부방과 집을 넘기고 제주도로 가자고요.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소희 붙잡고 바다 좋지? 여행 좋지? 쓸데없는 말 짓거리면서 꼬시는 거였습니다. 바다 좋아. 엄마, 왜 화났어? 제주도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제주도 가자. 그치, 소희야. 아빠랑 엄마랑 바다 가서 놀고 싶지. 아이고, 소희 졸리구나. 방에 들어가서 눕자. 애가 지방에 들어가니 식구들이 돌아가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조리돌림도 아니고 지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래라. 저 어린 것도 제주도 가고 싶다고 조르는데. 둘째 넌 고집 좀 그만 부려.
다들 바라는 일 너만 고집 꺾으면 그만인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너만 희생하면 되지 않겠니? 그래, 동서. 내가 매달 돈 붙여준다니까. 여보. 여보? 누가 네 여보야? 아! 저는 있는 힘껏 남편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동안의 분노, 울분, 화가 담겼는지 저도 놀랄 정도로 손이 세게 나갔어요. 남편 뺨에는 제 손자국이 빨갛게 났죠. 뭘 그렇게 봐? 한 대 더 맞고 싶어? 아주 여러 대 쳐맞고 싶냐? 전 반대쪽 뺨마저 후련하게 갈겨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 시애미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보자 하니까 돈 좀 번다고 이렇게 유세를 해? 이제 다 끝났어요. 나 이혼할 거거든요. 돈 버는 유세 하면 좀 어때요? 박대호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바람을 펴? 이혼해. 당장 이혼해. 저는 남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똥 제대로 밟았다 이거야. 이제 똥 밟은 신발 버리고 훨훨 날아갈 거다. 됐냐? 이 거지 발사개 같은 인간아. 내 집에서 다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르고 온 동네방네 소리 지를 거야. 당장 나가. 전 현관까지 나가 신발들을 다 현관문 밖에 집어 던졌습니다. 눈이 뒤집힌다는 게 이런 걸까요? 더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인간들 단 1초라도 더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 풀고 있는 대로 소리 지르며 그렇게 싹 다 내쫓았습니다. 혼자 씩씩대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 거였어요. 전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나버렸어요. 하나도 아쉽거나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왜 진작 이러지 못했나 지난 시간이 아까울 뿐이었죠. 전말은 이랬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주도 얘기를 꺼낸 날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거 무시 못할 거더라고요. 전 다음 날 남편 회사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이야, 전화 잘했어. 사실 나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어. 무슨 일이 있어? 네 남편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이상한 거라니? 이번에 제주도 발령. 네 남편이 자원한 거야. 실은 안 가도 되는 건데. 몰랐지? 자세히 말해봐. 무슨 말이야? 나한텐 분명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고 그랬어. 회사 사람들 쉬쉬하지만 다 알아. 네 남편 바람났어. 그 여자도 가정 있어. 유부녀야. 누구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소희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 그럴 만한 주제도 못 돼. 전 당장 친구를 만나러 갔고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둘 출장도 같이 가고 쉬는 날 영화도 보러 가는 등 아주 남들하는 더러운 짓은 다 했더라고요. 놀라운 건 절 데려간 강변의 찻집도 그 여자랑 먼저 갔던 거였고요. 근처에 모텔을 이용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파헤칠수록 오히려 정신이 말짱해지더라고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냉정해졌습니다. 여태 그렇게 물렁해 속을 썩이더니 바람까지 피우는구나. 피가 싹 식는 느낌이랄까요? 이것들을 어디서부터 잘근잘근 씹어줘야 할지 머릿속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확실한 물증도 보여줬죠. 회식할 때 뒷골목에서 둘이 껴안는 더러운 장면을 친구가 용케 찍었더라고요. 전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인간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어요. 도저히 갱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신중하게 앞뒤를 따져보기 시작했죠. 남편은 처음 저를 떼어놓고 가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난리를 친 거였어요. 내연녀랑 제주도에서 콩을 볶으려는 작전이었겠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절 다시 설득하기 시작한 게 이상했습니다. 공부방이며 아파트까지 형님네 주자고 한 게 너무 납득이 안 됐어요.
나랑 소희랑 같이 제주도로 가면 마음대로 바람 피우기 힘들 텐데 굳이 왜라는 생각이 든 거였어요. 전 남편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직까지 해야 하나 현타가 심하게 왔지만 그래도 피할 순 없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남편의 핸드폰엔 형님의 문자와 통화, 부재중 전화 기록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문자는 다 협박조였어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알죠? 서방님 바람난 거 다 까발리기 전에 작전 빨리 시행하세요. 동서 공부방이랑 아파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랑 경수 아빠 앞으로 해놔요. 오래 안 기다립니다.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큰 비밀이네요. 꼭 그렇게 할게요. 절대로 소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설득할게요. 입에서 욕이 자동으로 발사됐죠. 남편은 형님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남편이 몰래 내연녀와 통화하고 있는 걸 형님에게 그만 들키게 된 거였죠. 야가 빠진 형님은 공부방을 주면 입 다물어 주겠다며 절 어떻게든 설득해보라고 협박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180도 바뀐 남편의 행동, 그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내 피땀이 녹아든 공부방과 아파트를 통째로 형님네 넘겨주고 자기는 어떻게든 선한 사람으로 남으려는 그 천박하고 멍청한 작전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를 날린 뒤에 한바탕 또 소동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노숙자 같은 몰골을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딱 한 번만 봐주라. 진짜 잘할게. 다시는 바람 안 피울게. 내가 미쳤지. 지금 뭐하냐? 보면 몰라. 나 지금 내 뺨 때리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네 화가 풀리겠어? 쇼하고 있네.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빌지도 말고 완전히 꺼져. 그게 내 소원이야. 아이, 소희 엄마. 그 더러운 이름으로 소희 이름도 부르지도 마. 아빠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싶으면 더 이상 내 성질 건드리지 마. 나 지금도 굉장히 참고 있거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래? 남편은 사내 외도로 회사에서 잘려서 완전히 백수가 됐어요. 전 내연녀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 여자도 저한테 빌더라고요.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어이가 없어서 혼났네요. 이런 결말 상상도 못했는지 둘이 좋다고 사귈 땐 언제고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이혼 소송에서 승소 위자료를 받았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물에 물 탄 듯 살아온 결말이었죠. 아주 개털됐을 거예요. 아주버님은 역시 마이너스의 손답게 사업을 꾸준히 말아먹더니 마지막 남은 시댁의 재산 집까지 날려먹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형님과도 이혼을 했고요. 이혼 소송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요. 전 남편이 많이 상심해 있다면서 능력 좋은 네가 불우이웃 거둔다 생각하면 안 되냐면서 우시더라고요. 전 속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악어의 눈물이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테니 재결합을 생각해보라고 하길래 그랬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아실 거예요. 제가 미쳤나요? 절대로 그 집과 인연 맺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전화 말아주세요. 연락도 안 될 테지만 끊습니다. 그 길로 핸드폰 바꿨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런 집 며느리로 들어가겠어요. 제가 알 바 아니지만 정말 아니올시다입니다. 나중에 들은 풍문으로는 시부모 아주버님 남편이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도 제대로 못 내며 산대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제게 남은 건 소중한 우리 딸아이 소희와 탄탄한 사업체 이 두 가지네요. 사실 얻은 게 더 많아요. 정신적으로 단단해졌고 이젠 어떤 불행이 와도 대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옛날 옛적 반쪽이는 몸이 불편한 대신 지혜가 있었고 결국 행복을 성취했는데요. 전 남편은 있는 복도 뻥 차버리는 정말 상모질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딸 아빠인데 추후 사람 노릇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희가 만났을 때 속상하지 않게요. 지금 전 매일매일이 홀가분하고 새롭습니다. 거치적거릴 게 없으니 사는 게 훨씬 가볍고 좋네요. 거울을 봐도 한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고요. 미래의 저를 위해 오늘도 잘 살아볼 작정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